高手艺，时国慎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수요일 뉴스와이드 송지현입니다. 2월이 벌써 다 가네요. 그리고 이제 6.4 지방선거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이 됩니다. 16년 만에 3자 구도로 치러지게 되는 지방선거를 원로들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아마 통일 준비와 경제 혁신으로 정권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아닌가 해서 이것이 공연불이 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될지 원로들의 소중한 말씀을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을 모셨습니다. 김동연 전 미 국무부 통역관, 김중희 전 환경부 장관, 그리고 이영일 전 의원님과 장영달 전 의원님 네 분 감사합니다. 나와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소개 순서는 나이 순임을 밝혀드리는 거 괜히 하는 짓인가요, 제가? 소개 나이 순으로 밝혀드린 거고요. 맨 나중에서 기분이 좀 덜 좋았는데. 아, 그러세요? 그래서 네, 창영달 의원은 맨 마지막에 소개가 되셨고요. 그리고 거꾸로 하셔야 되는데. 나의 순 거꾸로요. 다음번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나다 순 아니에요? 예? 가나다 순으로. 가나다 순. 확실히 민감하시네요. 네. 참고로 김중희 전 장관님과 이영일 전 의원님은 동갑이십니다. 오늘 저희가요, 사실은 모시면서 오늘의 한마디 정말 오늘 꼭 이 말은 해야 되겠다, 할 말은 한다. 원로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연 전 미 국무 통역관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씀 무엇인지요? 우선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께서 연설하신 내용을 듣고서 생각나는 것은 네. 여러 가지 경제 이 계획이 아니라 개혁 계획을 이제 3년 차에 걸쳐서 하시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거기와 곁들여서 통일 대박론의 연장인 이 통일준비위원회를 청와대 직속으로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역시 대박론에서 좀 재미를 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일 대박이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그동안에 관심이 없었던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직결되는 것 같고 또 이 초점이 경제다 보니까 그 경제에도 또 대박처럼 한번 터졌으면 좋겠다 해서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 41분 동안 얘기하시면서 한 100여 가지의 얘기를 하셨는데 마치 백화점, 자파상, 만물상처럼 하도 많이 늘어놓으셔가지고 다 듣고 나서 어떤 걸 진짜 하시겠다는 건지 그 기억이 별로 남지 않는 이런 이 산만한 감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중희 전 장관께서는. 대통령 취임 1주년을 기해서 하는 경제 3개년 계획인데 1주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너무 잘했어요. 언론 여론조사도 60%가 넘는 지지율을 나타내던데 박 대통령 혼자 잘하는 게 문제다. 박 대통령 혼자 잘하는 게 문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혼자 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때로는 엄청난 단점으로도 변합니다. 그리고 일련의 한국 정부, 대통령 정부를 보면 총리나 장관의 존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지만 본인에게도 또 책임이 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지금 이 시각에 자기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앉아 있어야 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저한테는 왔습니다. 예를 들면 1m 이상의 눈 폭탄이 내렸는데 총리가 그 자리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여수 앞바다에 재앙이 일어났는데 총리가 가본 적이 없어요. 현장을 좀 챙겨라. 현장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가지고서야 어떻게 대통령을 보좌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박 대통령 혼자 잘하는 게 문제다. 총리 장관 뭐하나 하는 일갈이셨습니다. 이영일 전 의원께서는요? 저는 이번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한 40여 분간을 대통령이 나는 처음에는 프롬프터를 보면서는 줄 알았어요. 근데 프롬프터를 보지 않고 그 전체 내용을 제가 보니까 거의 마스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프롬프터를 보셨는데 평시에는 이제 프롬프터를 양쪽에다 놓고 하시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셨다 이쪽으로 보셨는데 이번에는 그 프롬프터가 카메라에 붙은 거기 때문에 그냥 앞에만 보.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프롬프터 없이 저분이 저렇게 하셨구나. 이런 효과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그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 발음하시는데도 좀 문제가 있었고 좀 이렇게 표정도. 제가 저는 볼 때는 어쨌든 내용 숙지가 잘 돼 있다.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저만큼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 안에 지금까지 했던 공약들을 전부 앞으로 추진 계획을 담고 있어요. 다만 걱정은 방금 우리 김중희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연 관련 부처의 장관들이 대통령만큼 자기한테 주어진 업무를 대통령이 총론을 말했다면은 강론 실천 계획을 과연 그만큼 대통령이처럼 국민에게 자세히 브리핑할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그 점이 매우 걱정스럽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새누리당이 지금 기초공천제도 폐지를 거부했는데 내가 볼 때는 새누리당이 지자체 선거 전략을 한다면은 대통령이 현재 얻고 있는 63%가량의 지지를 담보로 해서 승리를 계획해야 할 텐데 그러려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지키고 그 연장선상에서 기초공천제 폐지하고 그래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선거다. 기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대통령의 지지와 자기네들의 당약 또 선거 결과에 대한 당 내부의 책임 문제 그걸 연상해가면서 기초공천제를 왜곡시켰다고요. 복지공약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더러 수정도 되고 보완될 수 있지만 이건 의지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은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관들과 새누리당 정신 차려야 된다 하는 지적이셨고요. 장희달 의원님께서. 네, 어저께 그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든다고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면 우선 크게 이제 통일을 다루는 기관이 정부기관의 통일부가 있고 그렇죠. 평소에 민족통일자문회의라는 게 또 있어요. 대통령 직속으로. 또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든다. 이렇게 그 통일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서 얘기하는 건 좋지만 기관이 많아지면은 잘 될 때는 모르지만 못 될 때면 서로 충돌을 통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위원회가 도대체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국민 앞에 좀 선명히 돼야 될 필요가 있고 또 1972년 10월에 10월 유신 헌법이 발동이 됐는데 그 전에 석 달 전에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국민들에게 곧 통일될 것처럼 붕 띄워놓고 유신 독재 헌법이 발효된 적이 있어요. 참 기대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하는 정부가 오히려 시간 가보면 통일하고는 거꾸로 가더라. 이러한 불안감을 국민에게 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오바마 대통령 보면 미국이 지금 상하원이 한쪽은 오바마 대통령이 있는 민주당이 다수고 한쪽은 공화당, 야당이 다수여서 그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의회 지도자들과 수시로 만나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 여야 지도부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냥 개인 플레이야. 박지성이도 혼자 차가지고는 골을 못 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자 단독 플레이로 나라가 운영된다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론조사 60몇 프로 자꾸 이게 강조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론조사는 100명에게 전화하면 잘하면 15명 아니면 10명밖에 대답 안 하는 걸 가지고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참고는 할지언정 그걸 믿다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때 군사 권위주의 시대 때 여론조사하면 새마을 조직이나 뭐 모든 걸 동원해서 되기 때문에 뭐 90%. 그 샘플링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죠. 법원도. 그럼 90% 나올 때 과연 세상이 좋았느냐 이런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그때 여론조사하고 지금은 다른 거니까 지금 비교가 조금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물론 시대가 달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달라진 시대에 맞는 통일준비위원회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게 원하는 거죠. 뭐 통일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뭐 옛날에 유신을 한 것처럼 통일해서 거꾸로 가는 뭐 정책을 하리라고 생각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또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서부터 통일 업무를 받들고 있는 사람들 생각도 다 마찬가지라고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단 한 가지 이제 그 기구를 자꾸 만드는 데는 좀 문제가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권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런 걸 다 들고 나왔으면 괜찮은데 청와대 안보실이라는 게 작년에 한참 그 봄에 저쪽에서 뭐 소위 그 말폭탄식으로 이쪽에 대한 그 위협 뭐 불바다도 불사한다 무슨 핵전쟁도 불사한다 하니까 그때 생긴 것이 안보실입니다. 그렇죠. 그때 만들고 그러고 이제 또 6개월이 지나가지고 이번엔 통일 준비위원회가 생겼는데 옥상옥 가능성이 이제는 있다. 그 위기 상황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것은 어쩌면 희망 상황에서 나왔는데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통일에 대한 관심을 이끄는 계기가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생겼는데 그 연장선에서 이제 그 나온 걸로 보는데 그래서 잘 하겠다 하는 의도에서 그 출발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은 지금 그 아까 우리 장영달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기존의 그 통일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옛날에 그 안보실에서 통일 협상까지 개성 공단에 나가는 협상까지도 직접 관여를 하고 지시도 하고 그랬는데 북한에서도 지금 청와대와 맞대화만 지금 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기구 도표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지금도 복잡한데 그러면 통일원이 통일부가 해야 되고 우리 이영일 의원님이 옛날에 통일 업무 많이 하셨습니다만 통일원이 할 일 뭐 또 평통 자문위원회라는 건 옛날에도 한 게 없고 지금도 별로 뭐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기구만 있고 뭐 1년에 한 번씩 만나고 뭐 의장 월급이나 주고 헌법 상황이니까 있는 거지. 거기서 나 통일 정책 나와서 정부가 반영했다 소리 들어본 적 없습니다. 조금 그건 좀 이영일 심합니까? 지금 다른 게 통일 문제가 금년 연두기자회견의 통일 대박론으로 부각은 되었습니다마는 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통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주목할 것은 작년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때 중국이 한반도 평화 통일의 동반자가 될 것을 요구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에게 평화 통일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 문제를 그러면 왜 제기했느냐? 지금 동아시아 긴장의 근본적인 원인이 한반도의 분단 상태도 옵니다. 그렇죠. 따라서 한반도의 분단 상태를 방치하고 나서는 동아시아의 평화가 없다. 이게 지금 아세안 파라독스란 말이 있죠. 경제 문화적으로는 협력이 잘 되면서도 정치 안보 분야에서는 협력이 잘 안 되고 있는 이 아세안 파라독스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한반도의 긴장 상태입니다. 그 불안의 요인은 어떻게든 제거하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거하는 따라서 동북아 긴장의 원인을 제거하는 동북아 평화 체제의 핵심이 이 분단의 극복과 통일의 성취다. 대체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중국과도 통일 대화를 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통일 문제가 과거에 9호로서의 통일 문제는 초창기에도 통일원에서 10년 근무했습니다. 그 당시는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도 하셨고요. 그 당시에는 중국의 대만에는 광복설계위원회가 있고 독일에는 내독 관계성이 있으니 우리도 뭐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사실은 전혀 끝발 없는 통일부가 있었고 또 평통도 국민들의 뜻을 모자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 통일원이 이제는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의 부처로서 통일부요. 통일부가 자기 부처로서 부령도 발휘하고 남북관계 이산가족 문제 다루고 있잖아요. 또 현재 민주평통이 나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더니 박근혜 대통령 들어와가지고 민주평통이 이를 좋은 일을 착안했어요. 지금 형경대 그 상임 부의장이 지금 민주평통이라는 2,100여 명의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탈북자 돕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오래간만에 민주평통이 자기 할 일을 찾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통일준비위원회가 나온다면은 진짜 통일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여러 분야의 전략이 집대성돼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구로서 역할을 해달라. 독일 내독 관계성에서 통독 협상 보고할 때 4만 쪽의 페이지에 양독 협상 데이터를 보면은 정말 그 전략적인 연구를 기표하고 있어요. 이게 그런 차원의 전략적 준비할 수 있는 팀도 있고 전문가들의 행정 실무를 다닌 통일부도 있고
네. 민주평통처럼 좀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들이 한국 헌법 질서에 적응해 갈 수 있도록 살맛이 나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업무가 연결되도록 지금 구조화시키기 때문에 과거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김정일 교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김주희 장관님하고 혹시 장인달 의원님이 통일준비위원회에 워낙 대해서 말씀들을 잘 하시니까 뭐 내가 더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통일준비위원회에 대한 이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장영당 의원 얘기하는 거나 뭐 이렇게 들어보면 그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통일부라는 것은 공무원 조직입니다. 그리고 평통이라는 것은 헌법기관이기도 하고 그것은 이제 만일에 이제 남북 간의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법률을 정한다라든지 통일 헌장을 정한다라든지 할 적에 역할을 해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우리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통일준비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럼 통일준비위원회는 어떻게 우리가 컨셉을 정해야 되느냐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일에 관한 인적 자원 전체를 에센스만 뽑아서 한번 대통령 직속으로 기구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공무원도 들어갈 것이고 민간도 들어갈 것이고 학자도 들어갈 것이고 필요하면 외국의 자문 교수들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마 생각을 한 것으로 저는 느껴져서 뭐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거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장인달 의원은 뭐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뭐 유신대 얘기도 나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대가 가만히 하나만 더 시대가 우리 장영달 의원이 옛날 시대하고 다르기 때문에 발상을 조금 오픈시켜 버리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센스를 모아서 건설적으로 운영하자. 그런 지금 말씀에 대해서 장 의원님. 정말 그런 이 과거 시대로 안 돌아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런 기대는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박근혜 지금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오래 면담한 일이 있어요. 그랬죠. 비밀 회동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대단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을 거라는 느낌이에요. 북한 체제는 아시다시피 김일성, 김정일 이렇게 쫙 뭐 얘기하면 왕조 시대처럼 내려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때 대단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고 그 다 녹화가 돼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을 겁니다. 북쪽에. 그러면 박 대통령도 그때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대립보다는 평화 통일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했지 둘이 나중에 수틀만 한바탕 하자 이런 얘기 했을 리는 없지 않겠어요? 그건 만무하죠. 그래서 이 통일준비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이 전에 평양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과 만났던 그 일들을 차곡차곡 풀어나가는 통일준비위원회가 되면 나는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해요. 다만 신뢰 프로세스를 얘기하셨는데 그 지금 과정이 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신뢰 프로세스의 하나 과정이라고 일단 기대하면서 미래에 이 남북 통일 없이 분단 상태로는 우리가 잘 살 수 없는 거니까 소득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 동소득 보면 서로 간의 자존심, 특히 동독이 소독, 못 사는 소독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못 사는 동독. 못 사는 동독을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지원을 해도 생색내는 법을 자제했어요. 즉 맞습니다. 러시아를 통해서 몰래 자존심 상하지 않게 보내고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동독 출신 메르켈 여성 이 소독 총리가 총리를 해도 소독 사람들이 거부 반응 없이 저런 통일을 이뤄냈단 말씀이죠. 그래서 통일준비위원회가 진실로 다른 뭐 통일부나 또 이 평통자문회의나 모든 기관들과 함께 협의하면서 이 박 대통령이 그야말로 남북을 풀어서 경제 대박도 남북 문제가 대립해서 뭐 되겠어요? 그렇게 풀어낸다면 통일준비위원회가 국민들에게 큰 기대를 받을 수 있을 수 있다. 김동연 교수님 말씀으로 요 북한 문제 얘기를 마무리하죠. 어느 언론에서는 이번에 그 통일준비위원회를 그 서독에서 설치되었었던 그 통일자문위원회하고 비교를 하고 기능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언론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 통일 대박론, 통일의 당위성, 통일에 대한 관심 집중 모으기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발상이었는데
지금까지 통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론이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나온 것은 원안적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통일부에서는 아직도 그 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저 이 의원님 통일부에 계실 때부터 나왔던 얘기들 다시 말하면 민족 공동체 평화 통일 안 외에 다른 방안이 없어요. 그런 이 타이틀은 이 제목은 나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이제 그 신뢰 프로세스다 했는데 1년 동안 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본 것은 이산가족입니다. 근데 그것도 뭐 이쪽에서 막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통일이라는 게 어떻게 혼자 합니까? 통일을 혼자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쳐들어가서 무력 통일은 혼자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또 붕괴 비상사태가 있었을 때 우리가 흡수 통일은 혼자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주변 정세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우리 저 이 의원께서 그 미국의 입장과 중국의 입장을 이 통일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은 MB 때부터 이 정상회담했을 때에 소위 그 한국의 민주적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는 그 공동 성명을 한 적이 있고 또 지난 그 봄에 5월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갔을 때도 60주 동맹 기념사에다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가치관까지도 자유 경제 체제에 의한 통일을 지지한다는 미국이 그 한국 통일 문제에 대해서 진일보한 입장을 취한 건 사실인데 그게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미국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통일을 위해서 미국 하는 게 지금 뭐 있습니까? 중국이 얘기하는 건 또 이렇습니다. 중국도 우리는 원래가 이 남북 간의 이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전쟁만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평화 통일을 우리 절대 지지한다. 그 차원에서 중국도 하나도 더 나간 게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맺기는데 그래서 나는 나중에 방해만 안 했으면 그렇죠. 강대공들은 우리끼리 잘 돼갈 때 욕심이 나서 아마 상황에서 지금 한반도를 그냥 놔두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준비위원회가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해야 될 작업들을 총괄하고 방향을 좀 설정해 주는데 그래서 그 주무부처가 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올해 화두로요. 이 통일 문제를 굉장히 드라이브를 거시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배경에 대해서 누가 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뭐 이영일 의원이 전문가니까 이영일 의원은 통일 문제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어떤 배경인지요? 제가 그 중국 다녀오신 후에 하는 기자회견에서 그 동북아 평화 그 구상 한반도 신뢰 플러스를 내놓을 때 그 대전제가 주변 정세에 대한 평가에서 아세아 파라독스를 제기했습니다. 지금 한중 간의 교역량도 2,500억 달러예요. 남북 간의 교역량은 북한과 중국의 교역량은 65억 달러인데 그렇죠. 한중 교역량이 2,500억 달러입니다. 그렇게 비교가 안 되지만은 경제 문화적 분야에서는 굉장히 협력이 높은데 정치 안보 문제에서는 견해들이 비슷해가지고 주변 정세의 변화가 동북아 세아 전체로서는 이 시와 같은 공통된 지역 이익을 확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아베 정권의 일탈도 나오고 지금 동북아 정세가 매우 유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은 한반도 긴장의 근원적인 제거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분단 60년 동안 어떻게 하면 남북 간의 전쟁을 막느냐가 제일 큰 문제가 되어가지고 분단 상태의 안정적인 유리 관리 거기에만 노력을 했지 사실은 이 분단을 극복하고 긴장의 원인을 제거한다는 통일 노력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적어도 현재 우리가 발전해온 축적을 딛고 서서 분단 상태의 유지 관리가 아니라 분단의 원인의 제거라고 하는 보다 더 큰 목표로 국가의 목표를 좀 바꾸자. 그렇죠. 그런 일을 아마 통일준비위원회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행정적 현상으로 다루는 아니라 안 된다 그런 말씀. 이제 통일 문제를 구호 관리 차원이 아니라 통일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실질 문제로 다룰 수 있는 각 분야의 의견을 취합하고 공론을 지도해 나갈 수 있는 기관을 만들자. 아마 거기에 지금 통일준비위원회 정치 얘기 좀 하시죠. 뭐 전문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전문가가 돼서 굉장히 복잡하게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은 소박하게 얘기를 하면 3대 세습 정권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있어 본 적이 없어요. 3대 세습 정권은 조만간에 어느 경우에나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정권이 어차피 무너질 조짐으로 있다는 것은 세계적인 공통적인 의견이니까. 그게 공통인식 같아요. 지금 급히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절박감이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박하게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영일 전 의원님 말씀대로 그 중국을 비롯해서 주변에서도 그런 공통의 인식을
박근혜 대통령이 인지하고 통일 드라이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방금 저희 김 장관님 말씀 들으면서 북이 어렵긴 해도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쉽게 붕괴될 수 있느냐 저는 회의적이에요. 아, 그걸 너무 쉽게 보지 말라고. 그리고 만약 우리가 만반의 대비들을 뭐 해야죠. 하지만 표면에 북쪽 당국에 방금 김 장관님 말씀대로 저거 무너질 테니까 우리가 곧 주소담을 준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엄청난 재앙이 유발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생각하자는 거지. 이 핵무기라는 게 다름이 아니고 바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독이 동독에게 우리가 퍼준 것은 그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수십 년간 동독에게 퍼주었는데 퍼주면서도 러시아, 소련을 주로 통해서 소련하고 동독하고 친하니까 그걸 통해서 주면서 자존심 안 상하게 이걸 관리하느라고 무진 애를 썼단 말이죠. 그런 이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그걸 하지 않으면 북한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서로 너 죽고 나 죽고 할 힘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곤란하죠. 이제. 그건 경계하자 그런 말씀이세요. 선거 전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다음번에 한번 통일 문제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럼 마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북한은 그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고 우선 유교적 민족주의 왕조 체제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조 체제는 무너지질 않습니다. 역사를 봐도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 그리고 그 붕괴로는 지난 20년 동안 매년 무너진다 그러고 작년에도 뭐 연구소마다 하나씩 무너지는 거 내밀고 뭐 어떻게 대책을 어떻게 되는 게 나왔는데 하나도 용도가 있었던 연구 결과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그 북한의 그 특수한 그 정권의 사정 우리가 어떻게 그 관리해 나가면서 그거를 장기적으로 변화시키고 뭐냐면 우리가 통일 문제 가장 중요한 통일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책만으로도 단순하게 되지는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점점 가까이 와서요. 99일 남았는데 정몽준 의원이 3월 2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몽준 의원이 이제 고민 끝 행복 시작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김종인 전 장관께서는. 뭐 당에서 새누리당에서 경선을 한다니까 경선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경선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앞으로 상당히 관심거리로 보이는데. 후유증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흥행 노리다가. 그러나 뭐 세상 일이 후유증 걱정해서 뭐 장 못 담근다면 장을 언제 담그겠어요? 괜찮은 흥행이 될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영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지금 새누리당에서 여러 사람이 지금 입지를 하고 있잖아요. 김황식 전 총리도 미국에서 곧 돌아오면 아마 출마 결정을 하겠죠. 지금까지 역대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은 그 당의 여론이 당에 대한 국민의 지도가 높은 정당에서 대개 다 서울시장이 당선돼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에 있는 분들은 일단 공천만 받으면은 시장 고치에 올라가는 게 유리하지 않느냐 그런 점만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정몽준 씨나 김황식 씨나 뭐 이혜훈 씨 아마 이번에 경선에 다 가세할 겁니다. 아마 그 세 사람이 가세를 하면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컨벤션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크고 그 연장선상에서 뭐 후유증은 내 별 문제 아니에요. 왜냐하면 후유증 때문에 그 좌우 불변할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후유증은 별로 없고 거기서 승자가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서울시장 선거전을 전개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 당내 경선에 상당한 역량들을 투입할 겁니다. 정몽준 의원이 선택을 잘한 걸로 보세요? 정치 선배로서? 서울시장 나간다고. 정몽준 의원도 아마 상당히 좌고 우려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요. 그러나 보통 선택. 지난번에 뉴욕시장도 가서 만나보고 쭉 오는 거 보니까 내심으로는 한번 그 자리를 트라이 해보겠다 하는 그런 내심의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장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신경이 좀 쓰이나 봐요. 박원순 시장이 말로만 서민 정치인이라는 발언 그것은 시민에게 모독적으로 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출마 선언 예고한 날. 네, 정몽준 의원이 이제 재벌이다 이거죠. 서민을 알겠느냐 이런 얘기겠죠. 박원순 시장이 아주 뭐 그냥. 저는 이렇게 봐요. 김황식 전 총리가 경선에 나와서 후보된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상식에 좀 어긋난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의 경선이라고 하는 것이 당원이 있고 뭐 국민 여론조사 50%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당에서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게 일반 상식이에요. 그렇죠. 김황식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해훈이나 정몽준이나 이 뭐 당선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김황식 전 총리를 뭐 호남 출신이고 본인이 평소에는 호남 출신 행세를 어느 정도 했는지 말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출신은 거기라고 해서 뭐 내보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도 그렇게 되면서부터 새누리당은 대단히 어려움에 빠질 거다. 왜? 그렇게 보세요? 왜? 김황식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들어주기 전, 그러니까 이 온실 꽃처럼 만들어주기 전에는 후보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당내에서 당내 경선을 통해서. 그 후보가 되는 자체가 저건 이 대통령 백 믿고 내려왔구나. 그 순간부터 그렇게 돼 있죠. 그럼 나가면 어려워집니까? 선거에 막상 나가면 선수로 뛰면 당내 경선을 통과한다 해도. 저는 저기 김황식 전 총리가 후보가 된다고 하면 우선 그 온실의 꽃처럼 지명받아 나온 사람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도 당연히 약화되고 그리고 박원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그 서민 변호사 출신이에요. 아주 그 청년운동부터 변호사 해가지고 돈이라고는 10원도 버는 일은 안 하고 뭐 한승헌 변호사님이나 홍성우 변호사님이나 뭐 강신옥 변호사 이분들하고 인권운동이나 서민 대변하는 거. 그러니까 김황식 전 총리는 게임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우선 이제 김황식 이 전 총리를 후보로 내놓는다고 하면 그때부터 나는 새누리당에 대단한 분란의 소지가 될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정몽준 의원이 나가면 괜찮아요. 지금 정몽준 의원이사 이제 당 대표도 하고 국회의원 7선 아닙니까 벌써? 저 대한축구협회 때 저하고 오랜 동안 같이 활동하고 한 분인데 아주 뭐 좋은 분이고 또 이혜훈 같은 분도 지금 무슨 김황식, 정몽준 얘기만 하는데 이혜훈 의원이 국회에서 제가 만나보니까 그 이 정몽준, 이혜훈이가 오히려 경쟁을 해서 흥행을 이루면 상당한 이 흥행이 되고 상식에 맞는 얘기일 거다. 지금 나오는 그 여론조사 어제까지 나온 여론조사 쭉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어쨌든 그 박원순 시장이 아직도 약간 앞서거나 어떤 거는 뭐 정몽준 의원이 앞선 것도 있어요. 앞선 것도 있고 그런데 경쟁이 이 김황식 전 총리하고 정몽준 지금 그 의원하고는 역시 그 정몽준 의원이 좀 우세하게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매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역시 그 정치가 또 특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으려면 쇼를 해야 되거든요. 그 쇼는 경선을 해야 되는데 경선하면 그만큼 또 지지도도 올라갈 수 있다 하는데 아까 우리 이영일 그 의원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몽준 의원은 그 서울시장을 해서 거기서 당선되고 그것만 하고 관두겠다는 사람이 아니고 이것이 되면 다음번 대선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인이 판단한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아까 직접 만나서 얘기 들으신 적은 없죠? 그런 적은 없습니다. 뭐 누가 봐도 그럴 것이다. 우리 장인들 의원 얘기 들어보면 장인들 의원은 흑심이 좀 있어. 갑자기 무슨 흑심이 좀 있다고. 그래서 심지어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 MB도 현대 출신에다 서울시장 출신이고 그래서 이 현대 정몽준 의원이 이제 서울시장 하면은 또 갈 수도 있다. 또 재미난 것은 그 경기도 지사 출신들이 매번 대통령을 나가다 한 번도 성공을 못했어요. 성공 못했어요. 그 뭐 이인재, 뭐 손학규, 정동영 아니지. 경기도는 그러고 근데 서울은 그 토가 좋아서 그런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토도 되고 그래서 아마 더욱 관심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김정인 전 장관 흑심 없는데 아니 갑자기 흑심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니 박원순 시장이 이제 당선될 거다 뭐 그런 속으로 그런 흑심이 좀 있는 것 같아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김황식 전 총리 나오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시는데 아니 저는 전혀 내가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렸는데 일관되게 얘기해 온 겁니다 제가. 좋아요. 이영일 의원님 말씀 듣고 또 얘기하는. 김황식
총리가 갖고 있는 그 이미 국민적인 이미지, 네. 이거 대단히 좋습니다. 예. 아마 역대 최장수 총리를 했고, 네. 목소리가 적으면서도 자기 할 일 다 했고, 예. 그래서 적어도 총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었고, 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는 존경을 받고 있고, 네. 법관으로서도 성공했고, 예. 또 총리로서도 성공했어요. 네. 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서울시라고 하는 이 대메트로폴리탄을 네.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나는 넘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과연 근데 아까 당내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 경선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그 문제입니다만은 서울시의 당원 전체 구조를 놓고 보면은 나는 김황식 총리가 뭐 제 개인적으로 제 고등학교 후배라고 해서가 아니라 뭐 고등학교 대학 후배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혁신이 거기 자기 혁신이 아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과 소양이 아마 시장직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김황식 전 총리와 우리 정몽준 의원, 이해운 3자가 당내 경선을 하면은 딱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을 않습니다. 누가 되든지 그 승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63%의 지지와 접목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다음에 서울시장은 여당에서 나올 것이다. 저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지지가 있고 또 잘 하시니까요. 물론이죠. 뭐 서울 시민으로서 행복한 고민이 되실 것 같고. 장의원 얘기에 의하면 박원순 무슨 뭐 서민 대변자라고 얘기를 하던데 내가 보기엔 뭐 서민은 무슨 서민 뭐 월세 600만 원짜리 사는 사람이 무슨 서민이 되겠어요. 얘기가 김종인 전 장관님도 흑심이 있으신 것 같기도 오직하면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뭐. 한마디만 더 하자면 오직하면 서울시장을 이게 가져오기 위해서 공무원을 박원순이가 지명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을 할 연구까지 했냐고 말이에요. 저렇게 그러니까 속셈이 걱정들 마세요. 서울 시민이 잘 알아서 판단할 겁니다. 간첩은 간첩이지 거기에 왜 박원순이가 왜 들어가요? 김 전 장관님, 안철수 신당이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기초선거 무공천 선언으로 해서 탈퇴 움직임도 있다고 그러고요. 여기 지금 새정치연합에. 그래서 저는 이 안철수 신당 새정치연합이죠. 여기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게 이게 어젯밤입니까? 저희 김상원 교육감 월요일 날 저희가 모셨던가요? 그랬더니 확답을 안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인터뷰 7시에 끝나고 가신 다음에 밤 10시인가 뭐 내일 기자회견 한다 그래가지고 결심을 하셨나 이랬더니 또 안철수 의원 만나고 또 기자회견 갑자기 취소.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아까 이영일 의원도 기초 공천 공약 문제를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는 그렇게 단선적으로 볼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정당의 육성 차원으로 본다면 기초의원 아니라 뭐 어떤 경우에도 다 정당 공천을 하는 것이 옳고 또 지방자치에서도 단체 자치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건 정당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겠는가? 근데 이제 김상훈 이 차원으로 본다면 정당 공천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그건 봐요. 뭐 어쨌든 찬반 논란이 계속될 것 같아요. 김상곤 씨라는 사람을 안철수 씨가 왜 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현재 교육감으로 있는 사람을 도의사를 내보내겠다고 자꾸 끌어들이는 건지 아니면 김상곤이라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가발전적으로 추파를 던진 건지 그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보다 원론적인 말씀을 하고 싶은데 우선 대의 정치를 하는 이 제도 하에서 정당의 공천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철수 새정치 추진위원회에서 공천 포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벌써 뭐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아직도 내일까지 결정을 보려 한다 그러는데 민주당이 만약에 그거를 포기하면은 그건 굉장히 나는 이 잘못 두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공천까지 안 받고 나가서 새누리에서는 공천 받은 이 대표들하고 아니면 또 새정치에 남은 그런 다른 후보들하고 경쟁할 수가 없죠. 그러면 민주당은 자포자기하는 기본적으로 자포자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지금 내가는 것은 단 한 가지 명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게 대선 공약이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다.
뭐 또 새누리당도 그 공약이다. 예, 예. 그래서 공약을 지켜라 하는 압력만 하나 남아 있는데 일반 국민들의 민심을 살펴보면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공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민생하고는 사실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기초단체에 대한 공천을 안 한다면은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한다 그러면 이건 뭐 큰 문제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지역 한 말씀 보태자면 저 마무리 삼아서 한 말씀씩 하시고 오늘 이 한국 정치에서 전라도에서 도당위원장을 해보고 경상도에 가서 도당위원장을 한 사람은 아마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아버님이 전라도고 어머님이 경상도에서 이렇게 오고 가면서 해봤는데 이 대통령 공약이 왜 그게 나왔겠어요? 김 장관님 말씀대로 정당 정치 사회에서 정당 공천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야 정당이 존재할 가치가 있는 거다. 그런데 대통령이 왜 말씀이죠. 그걸 내가 대통령 되면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은 정당 공천을 없애겠다. 그래서 표를 얻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겠느냐. 저는 그 다른 건 놔두고 이 지역주의, 극심한 지역주의. 영남에 가면 국회의원들이 모두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그 밑에 기초의원들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초의원들이 골골이 싸워요. 제가 합천, 의령, 함안 이 지역을 관리해 봤는데 거기는 그 새누리당 공천만 되면 다 당선되니까 자기네들이 무슨 면 출신 그 이게 안에서, 싸워가지고 지역주의 플러스 소지역 갈등 이 쪼개지기 이것이 극심하기 때문에 이건 뭐 이 망구 우리나라 훈련이 아직 덜 돼서 정치 훈련이 아직 모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망국적인 병폐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공천 폐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렇게 철저히 공약해서 대통령까지 됐고 그러면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이건 지켜주자. 아까 이 장관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그 명분이 있기 때문에 나부터 실천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 참신한 민의가 어쨌든 반영되는 지방선거를 위해서 한 말씀만 하고 마무리를 지역주의는 공천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생각. 그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지. 공천은 정치 부패의 원천이 되었기 때문에 정치 부패 방지 차원에서 공천 폐지가 나왔지 지역주의와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민주당이 공천제를 이번에 안 하기로 결정을 한다면은 이번에 그 지방선거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네 분의 고수들의 가르침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